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길 22 가양동 지하철 9호선 가양역 1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9분쯤 걷다 보면 4층 규모의 깔끔하고 쾌적한 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진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인구의 점진적 감소로 말미암아 폐교가 된 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인류 최초로 삼권 분립의 정신이 표현된 이 책은 미국의 건국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원래 권력 분립은 고대 그리스의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폴리비오스가 히스토리아에서 정체 순환론과 관련하여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저자는 폴리비오스에게 영향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중계서원 구독자들과 함께 산책할 책은 법의 정신입니다.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법학자인 몽테스키웨가 짓고 이재형이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1751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금서 목록에까지 올랐었던 몽테스키웨가 세계 각국의 서적 만여 권을 읽고 사료와 법전을 찾았으며 수많은 해외 여행기를 독파한 후 20년에 걸쳐 써내려갔던 법의 정신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법은 사물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다. 그리고 이 같은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그들의 법을 갖는다. 신들도 그들의 법을 갖고 있다. 물질 세계에도 그것의 법이 있다. 인간보다 우월적인 영적 존재들도 그들의 법이 있다. 짐승들에게도 그들만의 법이 있다. 인간들도 그들의 법이 있다. 맹목적 운명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목격하고 있는 모든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결국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셈이다. 맹목적 운명이 지능을 갖춘 존재들을 만들어낸다는 말보다 더 터무니없는 말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법은 그것과 상이한 존재들 간 관계이자 이 여러 존재들 상호 간 관계다. 창조자나 보존인과 마찬가지로 신은 우주와 관계를 맺는다. 즉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법은 곧 신이 천지를 보존한다는 법의 다름 아니다. 신은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 신은 이 법칙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신은 이 법칙이 자신의 지혜나 힘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했다. 물질 운동으로 구성되며 지능을 갖추지 못한 세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 운동은 불변의 법칙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와 상이한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 규칙을 갖거나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임의적 행동으로 보이는 창조는 무신론자들의 운명만큼이나 변함이 없는 규칙들을 필요 조건으로 한다. 조물주가 이 규칙 없이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리라. 왜냐하면 규칙 없이는 세계가 존속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규칙은 끊임없이 구축되는 관계다.
움직이는 한 육체와 움직이는 또 다른 육체 사이에서는 질량과 속도의 관계에 따라 모든 움직임이 받아들여지고 늘어나고 줄어들며 사라진다. 각각의 다양성은 균일성이고 각각의 변화는 불변이다. 지능을 갖춘 개별 존재들은 스스로 법을 만들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지 않은 법을 가질 수도 있다. 지능을 갖춘 존재들이 있기 전에 법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가능했으며 그 결과 법이 가능했다. 만들어진 법이 있기 전에 정의의 관계가 가능했었다. 성문법은 공정한 것도 공정하지 않은 것도 명령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원이 그려지기 전에 모든 반지름이 다 똑같지는 않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제는 형평관계를 수립하는 성문법에 대해 그 같은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들의 사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의 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다른 존재에게 어떤 혜택을 받은 지적 존재들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이 그 혜택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만일 지능을 갖춘 어떤 존재가 지능을 가진 또 어떤 존재를 창조했을 때 창조된 존재는 태생적으로 갖는 의존 관계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공화국이 작으면 외세에 의해 파괴된다. 그리고 크면 내부적 결함에 의해 멸망한다. 이 이중의 결함은 민주정체와 귀족정체 모두에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만약 공화 정체의 대내적 장점과 군주 정체의 대외적 세력을 모두 갖는 국가 조직의 한 방식을 상상해내지 않았더라면 결국 영원히 1인 통치의 정체 아래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연방 형태의 공화 정체다. 이 정체 형태는 하나의 협정으로서 많은 정치단체가 이 협정을 통해 그들이 형성하고자 하는 좀 더 큰 국가의 시민이 되는데 동의한다. 이것은 사회들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회들은 이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만들며 이 새로운 사회는 새롭게 연합해 확대될 수 있다. 그리스인 집단으로 하여금 그토록 오랫동안 번영하게 한 것도 바로 이런 연합체였다. 로마인은 그것으로 세계를 공격했고 전 세계는 오직 그것만으로 로마인을 막아냈다. 그리고 로마가 최고로 번성했을 때 야만인들은 도나우강과 라인강 건너편의 연합, 즉 공포가 만들어낸 연합으로 로마에 저항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 연방이 영구적 공화국으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도시연합은 지금보다 옛날에 더 필요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정복당한 도시국가는 집행권과 입법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외부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공화국은 내부가 부패하지 않고 그 위대함 가운데 유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회 형태가 모든 결함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가맹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날 경우 다른 가맹국이 진입할 수 있다. 어떤 악패가 어디선가 생기더라도 건전한 부분에 의해 교정된다. 이런 국가는 한쪽이 멸망하더라도 다른 쪽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동맹은 해체될 수 있지만 가맹국은 여전히 독립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 소군주국들이 서로 동맹을 맺지도 않고 함께 힘을 모아 방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자유도시와 군주에게 복종하는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은 네덜란드나 스위스 연방 등보다 덜 불완전하다. 군주정체 정신은 영토와 영토 확장이며 공화정체 정신은 평화와 절제다. 이 두 종류의 정체는 오직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 연방공화국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로마사에서 우리는 베이에스 사람들이 국왕을 선출하자 토스카나 지방의 모든 소공화국이 그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스는 마케도니아 왕이 임펙티오니아 곧 인보 동맹에서 한 자리를 얻자 모든 것을 잃었다. 여러 군주와 자유도시로 이루어진 독일 연방공화국이 존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방 관리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군주인 한 명의 우두머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가 방위를 할 만한 상태가 되려면 적국이 이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속도와 이 나라가 그 공격을 헛수고로 만들기 위해 발휘할 수 있는 신속함이 균형을 이룰 정도로 국토가 넓어야 한다. 즉 공격하는 쪽이 우선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방어하는 쪽도 역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토 크기는 인간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자연이 그들에게 준 속도에 상응하게 중간 정도여야 한다. 추운 풍토에 사는 사람들은 체력이 더 강하다. 심장 활동과 섬유 말단의 반작용이 더 잘 이루어지고 체액은 균형을 더 잘 유지하며 혈액은 심장을 향해 더 힘차게 흐르고 그에 힘입어 심장은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더 커진 이 힘은 많은 효과를 낳는다. 예컨대 자신감이 더 커진다. 즉 더 큰 용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우월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된다. 즉 복수에 대한 욕구가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다. 즉 더 솔직해지고 의심과 정략과 계략은 줄어든다. 북방민족의 섬유가 갖는 힘은 음식물에서 가장 조악한 즙까지 끌어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결과가 생긴다. 첫째, 유미나 림프액의 부분들은 표면이 넓어서 섬유에 더 잘 고정되고 섬유를 기르는 데 적당하다. 둘째, 그런 부분들은 조잡하여 신경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섬세함을 부여하는데 그다지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 민족은 체격이 당당하지만 민첩성은 떨어진다. 신경은 모든 방향에서 우리 피부 조직에 도달함으로써 각각을 신경 다발로 만든다. 정상적으로라면 신경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아주 작은 부분이 움직인다. 더운 지방에서는 피부 조직이 이완되므로 신경 끝부분이 열려 가장 미약한 대상의 가장 미소한 작용에도 쉽게 반응한다. 추운 지방에서는 피부 조직이 응축되어 유두가 수축된다. 작은 신경총도 마비되어 있다. 감각은 극도로 강하고 신경 전체를 움직일 때 말고는 결코 뇌까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상력과 취미, 감성, 활기는 무수히 많은 작은 감각에 의존한다. 추운 지방 사람들은 쾌락에 대한 감수성을 거의 갖지 않을 것이다. 따뜻한 지방에서는 이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더운 지방에서는 매우 풍부해질 것이다. 위도로 풍부를 구분하듯 감수성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나는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오페라를 본 적이 있다. 같은 작품의 같은 배우였다. 그런데 같은 음악이 두 국민에게 준 효과는 매우 달랐다. 영국인은 너무 조용한 반면 이탈리아인은 극도로 열광해 믿기 힘들 정도였다. 고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고통은 우리 몸의 어떤 섬유가 찢어지면서 발생한다. 자연의 창조주는 신체 기능이 이상해질수록 고통이 더욱더 심해지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북방민족의 거대한 몸과 거칠고 큰 섬유가 더운 지방민족의 섬세한 섬유보다 신체 기능 이상을 덜 일으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북방에서는 영혼이 고통에 덜 민감하다. 모스크바 사람에게 감각을 주려면 그의 가죽을 벗겨야 할 것이다. 더운 지방 사람들의 영혼은 그들의 감각기관이 이처럼 섬세함으로 특히 양성의 결합과 관련되는 모든 것에 극도로 감동받는다. 모든 것은 이 목표를 향한다. 북방 풍토에서는 사랑의 외관이 뚜렷이 느껴질 정도의 힘을 거의 갖지 못한다. 그러나 따뜻한 풍토에서 무수히 많은 세세한 감정을 동반하는 사랑은 얼핏 보면 사랑 그 자체인 듯하지만 아직은 사랑이 아닌 것들로 유쾌해진다. 그보다 더 더운 풍토에서는 사랑 그 자체를 위해 사랑을 좋아한다. 사랑은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다. 사랑은 생명이다. 남쪽 지방에서는 섬세하고 취약하지만 민감한 육체가 후궁에서 끊임없이 생기고 진정되는 사랑에, 또는 여성들의 후궁에서보다는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지만 대신 끝없는 분쟁에 시달리게 될 사랑에 몸을 맡긴다. 북쪽 지방에서는 건강하고 매우 튼튼하지만 둔중한 육체가 사냥과 여행,
전쟁, 술 등 정신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쾌락을 찾아낸다. 북방 풍토에서는 악덕이 거의 없는 반면 상당한 미덕을 지니고 성실성과 솔직성으로 충만한 민족들을 볼 수 있다.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했을 당시 홍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고, 홍해의 면에 있으며 한쪽으로는 아프리카 해안에 또 한쪽으로는 아라비아 해안에 닿아 있는 대양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 이후로 아라비아 반도를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기까지 했다. 그래서 사방에서 이 계획을 시도한 사람들도 포기하고 말았다. 페르시아인은 항해라고는 생전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자기 나라에서와 같은 정신으로 그곳에 갔다. 그들은 항해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리스 왕들이 티르인과 이두메아인, 유대인이 대양 항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홍해 항해에 대해서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정도다. 페르시아 전성시대의 이집트는 홍해에 접해 있지 않았다. 즉 나일강이 범람해 뒤덮었으며 양쪽 모두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길고 좁은 지협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홍해와 대양을 다시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발견은 그리스 왕들이 호기심을 발휘한 결과였다. 그들은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나일강과 바다 사이 지방에서는 코끼리를 사냥했고 육지에서는 이 바다의 해안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그리스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름은 그리스어이고 신전에는 그리스 신들이 모셔져 있다. 이집트의 그리스인은 매우 광범위하게 교역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홍해의 항구를 지배했다. 모든 상업국가의 경쟁자였던 티르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나라에 예부터 전해오는 미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이집트는 세계 중심이 되었다. 시리아 왕들은 이집트 왕들에게 인도 남부의 상업을 맡기고 옥수수 가공과 카스피해를 통해 이루어지는 북방 상업에만 전념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바다가 북양의 일부라고 믿었던 것이다. 고대인은 카스피해가 대양의 일부라고 끝까지 믿었는데 그런 그들의 집요함은 참으로 놀랄만하다. 알렉산더와 시리아 왕들, 파르티아인, 로마인의 원정도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다. 무릇 인간이란 자기가 저지른 오류에서 최대한 늦게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카스피의 남부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대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나아가면서 대양이 육지로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안을 따라가면서 발견했던 것은 동쪽으로는 작사르트까지, 서쪽으로는 알바니아 말단까지 뿐이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이 큰 호수가 대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플리니우스에 따르면 인도를 항해하려면 길 3개를 연속해서 이용해야 했다고 한다. 처음에 사람들은 시아그르곳에서 인더스 강어기에 있는 파탈레나 섬으로 갔는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 함대가 취했던 길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더 짧고 더 확실한 길을 취해 같은 곳에서 시제르로 갔다. 대머리 샤를 왕의 혈통을 배척하고 이미 게르마니아 사람 루이 왕 혈통의 서자들에게 주어졌던 제국은 912년에 프랑코니아 공작 콘라트가 선출되면서 또다시 다른 가문으로 옮겨갔다. 프랑스를 지배했으나 촌락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가계에 제국을 감당할 힘이 있을 리 없었다. 우리는 단순한 샤를 왕과 콘라트의 뒤를 이은 앙리 1세 황제 사이에 맺어진 한 협정을 알고 있다. 이것은 본 협정이라고 부른다. 두 군주는 라인강 한가운데 띄운 배로 가서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다. 그들은 훌륭한 절충안을 채용했다. 샤르는 서프랑스 왕의 칭호를, 앙리는 동프랑스 왕의 칭호를 가졌다. 샤르는
황제가 아닌 게르마니아 왕과 약정했다. 봉토가 세습되고 부속 봉토가 전반적으로 정착되면서 정치적 통치가 종식되고 봉건 정치가 형성되었다. 국왕은 무수히 많은 봉신 대신 이제 봉신 몇 명만 갖게 되었고 다른 자들은 이 봉신들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국왕은 이제 직접적 권위를 갖지 못했다. 많은 다른 권력과 매우 강력한 권력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권력은 정지되거나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소멸되었다. 그처럼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된 봉신들은 더는 복종하지 않았고 게다가 복종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배신을 이용하기까지 했다. 영지를 잃고 랭스나 리옹 같은 도시로 축소된 왕들은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갔다. 나무가 나뭇가지를 너무 멀리 뻗치자 꼭대기가 말라붙어 버렸다. 왕국은 오늘날 독일 제국처럼 영지를 잃었고 왕위는 가장 강력한 봉신에게 넘어갔다. 노르만니는 왕국을 약탈했다. 그들은 뗏목이나 중형 선박을 타고 강 어귀로 들어온 다음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강 양쪽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런데 오를레앙과 파리 두 도시가 이 강도들을 막았다. 그래서 그들은 센강에서도 루아르강에서도 전진하지 못했다. 이 두 도시를 갖고 있던 위그 카페는 왕국의 불행한 나머지 지방에 대한 두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래서 왕관을 그에게 넘겨주었는데 오직 그만이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후로는 터키와의 국경을 꿋꿋하게 지키는 왕가에 제국을 주었다. 봉토 세습이 일종의 관용으로 성립했을 뿐인 시대에 제국은 샤를마뉴 가문에서 빠져나가 버렸다. 봉토 세습은 프랑스보다 독일에서 더 늦게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독일 제국은 하나의 봉토로 간주되어 모든 일이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반면에 프랑스 왕위는 샤를마뉴 가문에서 다른 가문으로 옮겨지자 봉토가 실제로 세습되었다. 즉 왕위도 하나의 대봉토처럼 세습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일어나거나 그 뒤에 일어난 모든 변화를 이 변혁 시기에 귀착시킨 것은 큰 잘못이었다. 모든 것은 두 가지 사건으로 귀착된다. 즉 왕가가 바뀌었고 왕위가 하나의 대봉토와 결합했다. 자, 이제 군주제는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보다 잘 운영되고 공화제는 프로테스탄트가 지배적인 나라에서 보다 잘 운영된다고 주장했던 가급적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런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힘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리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속으로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